보통 우리가 어떤 거대한 시스템이 붕괴되는 순간을 상상할 때 보면요. 약간 영화적인 장면을 떠올리곤 하잖아요. 네, 그렇죠. 막 거대한 폭발음이 들리거나 아니면 그 통제실의 빨간 경고등이 미친 듯이 돌아가는 그런 거요. 맞아요. 사이렌이 막 울리는 그런 명확하고 극적인 전조 증상 말이죠. 사실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무언가 무너질 때는 그만한 물리적 징후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게 인간의 되게 자연스러운 심리이긴 합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붕괴는 종종 너무나도 고요하게 찾아옵니다. 심지어 겉보기에는 가장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는 그 순간에 시작되곤 하거든요. 네, 가장 뜨거울 때 차가운 물이 확 끼얹어지는 법이죠. 지금 이 딥다이브를 듣고 계신 청취자님, 잠시 2026년 5월 12일 화요일 오전 9시 2분 40초에 여의도 트레이딩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순간 모든 트레이더들의 시선이 꽂힌 모니터 위에는 숫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7,999.67. 와, 한국 증시 역사상 단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전인 미답의 고지였죠. 바로 코스피 8,000포인트까지 불과 0.33포인트만을 남겨둔 정말 숨막히는 찰나였습니다. 단 0.33포인트요. 호가창이 한 번만 더 움직이면, 그러니까 누군가 단 몇 주만 더 매수 버튼을 누르면 넘어설 수 있는 아주 얇은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아마 수많은 투자자들이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을 거고요. 증권사 격장에서는 축포를 터뜨려 샴페인을 막 만지작거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단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코스피는 무려 577포인트 넘게 수직으로 낙하합니다. 7,421.71. 장중 낙폭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큰 처참한 추락이었죠. 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시장의 붕괴 원인을 찾는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건 어떤 거대한 경제 지표나 전쟁 발발 소식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 맞아요. 그 청와대 정책실장이 개인 SNS에 올린 게시글 하나가 시장을 박살냈다는 보도가 진짜 쏟아졌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 글 하나 때문이었을까? 다들 의아해했죠. 자, 여기서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핵심 줄문이 등장합니다. 세계 15위 규모 그 수천조 원의 자본이 얽혀있는 한국 증시가 정말로 고위 공직자의 개인 SNS 글 하나 때문에 단 2시간 만에 무너져 내렸을까요? 표면적인 파임라인만 보면 그 게시글이 방아쇠를 당긴 것은 명백한 사실이긴 합니다. 글이 땀 올라온 직후부터 지수가 곤두박질 쳤으니까요. 시간상으로는 딱 맞아떨어지긴 하네요. 하지만 총기 사고가 났을 때 방아쇠를 당긴 손가락만 원망할 수는 없거든요. 그 총알에 화약이 얼마나 꽉꽉 채워져 있었는지, 그리고 왜 하필 그 총구가 시장의 심장부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봐야 전체 구조가 보입니다. 오, 좋네요. 그러니까 방아쇠가 당겨진 순간보다 그 이전에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먼저 해부해 봐야겠습니다. 5월 12일의 폭락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 그 직전 4거래일 동안 시장 기저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던 변화들을 좀 따라가 보죠. 기록을 보면 이미 시장 내부에서 자금 이탈이 심상치 않았잖아요. 네, 가장 결정적인 데이터는 역시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폭락 전 딱 4일 동안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무려 19조 3,463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잠깐만요. 19조요?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거의 4.8조 원에 달하는 물량 아닌가요? 맞습니다. 웬만한 중견기업 하나를 통째로 사고도 남을 돈이 매일매일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아니, 그렇게 엄청난 매도 폭탄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지수는 8,000포인트를 향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거죠? 보통은 지수가 주저앉아야 정상 아닌가요? 그게 바로 과열된 시장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외국인이 던지는 그 수조 원대의 물량을 8천 돌파라는 그 환상에 취한 개인 투자자들과 일부 기관들이 끊임없이 다 받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아, 개미들이 그걸 다 샀다는 거군요. 네, 거대 자본 입장에서는 자신의 물량을 아주 비싼 값에 사줄 대기 수요가 풍부할 때, 이때가 가장 조용하고 완벽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골든타임이거든요. 시장은 겉으로 오르고 있었지만 속은 이미 텅텅 비어가고 있었던 셈이죠.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왜 그렇게 서둘러서 돈을 빼고 있었던 걸까요? 단순히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을 좀 한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그게 두 가지 거시적인 압박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재점어입니다. 아, 그 중동 쪽 상황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난 3월에 이란 사태로 인해 코스피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던 충격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5월 초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무호 피격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잠잠해지던 중동의 화약고가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글로벌 자금 입장에서는 언제 원유 수송로가 막힐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일단 몸을 사린 거네요.
신흥국 시장인 한국에서 가장 먼저 돈을 뺀 거고요. 그럼 두 번째 압박은 뭐였습니까? 주식시장의 영원한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경쟁자죠. 바로 금리 상승입니다. 당시에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2023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4%를 돌파했습니다. 국채 금리 4% 돌파요. 이게 주식시장의 자금을 압박한다는 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현장의 펀드 매니저들에게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건가요? 자금의 성격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무조건 고위험 고수익만 쫓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안전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네. 만약 국가가 보증하는 가장 안전한 자산인 국채에 돈을 넣어둬도 연 4%의 확정 수익을 준다고 하면 굳이 역사적 고점을 찍고 있어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주식시장에 자금을 묶어둘 이유가 급격히 사라집니다. 아,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안전자산의 매력이 커지면 위험자산인 주식에 피를 말리게 되는 거죠. 중동 위기에 금리 압박까지 겹치니까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 그 이른바 공포지수로 불리는 VKOSP가 이란 전쟁 충격 이후 최고치인 70.14까지 치솟던 거군요. 네, 엄청난 공포감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시장의 불안을 폭발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는 시한폭탄이 하나 더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또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옵션 만기일의 압박입니다. 폭락 사태가 있었던 5월 12일 화요일에서 이틀 뒤인 14일 목요일이 파생상품 계약들이 대거 정산되는 만기일이었거든요. 보통 파생상품 만기일이 다가오면 시장이 되게 출렁인다는 뉴스는 많이 보는데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으로 현물 주식시장까지 뒤흔드는 건가요? 파생상품은 본질적으로 미래의 가격 방향성에 베팅하는 레버리지 계약입니다. 지수가 오를지 내릴지에 막대한 자금을 걸어둔 상태란 말이죠. 네네. 만기일이 다가오면 투자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시장을 이끌기 위해 현물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 팔거나 아니면 손실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내다 파는 강제 청산 물량을 막 쏟아내게 됩니다. 아, 그래서 지수가 요동치는 거군요. 맞습니다. 평소라면 지수를 10포인트 움직일 만한 작은 충격도 만기일 근처에서는 파생상품의 레버리지 효과와 맞물려서 지수를 50포인트, 100포인트씩 널뛰게 만드는 강력한 증폭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겉보기에는 지수가 8천을 향해 가는 진짜 화려한 파티장 같았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외국인들은 이미 문을 잠그고 빠져나가고 있었고요. 네, 19도 원이나 던졌죠. 거기다 중동 리스크와 4%대 금리라는 무거운 압박이 짓누르는 데다 파생상품 만기일이라는 증폭기까지 켜져 있었다는 거네요. 와, 이거 듣고 보니까 마치 젠가 게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젠가요? 비유가 재밌네요. 네, 그 탑의 높이는 그 어느 때보다 높게 솟아 있어서 당장이라도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 같은데 실상은 게임에 참여한 거대 자본들이 탑의 맨 아랫부분에 있는 단단한 블록들을 조용히 다 빼내버린 상태인 거죠. 아, 그렇죠. 밑동이 텅 빈 거네요. 네, 거기다 테이블은 금리 인상과 전쟁이라는 외풍 때문에 막 덜덜 떨리고 있고요. 진짜 누군가 그 위에 깃털 하나만 올려놔도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극도로 불안정한 구조 말입니다. 아주 정확한 역학관계입니다. 시장은 오직 8천이라는 목적지만 쳐다보고 있었지만 이미 어떤 충격이든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밸런스가 완전히 붕괴된 아주 취약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 깃털 하나가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군요. 네, 그리고 정확히 오전 10시 15분 누군가 그 위태로운 젠가탑 위에 깃털도 아닌 아주 무거운 쇳덩이를 올려놓게 됩니다. 드디어 그 방아쇠가 당겨진 순간이군요. 코스피가 8천 돌파를 눈앞에 두고 호흡을 막 고르고 있던 10시 15분경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SNS에 긴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정확한 워딩을 보면 AI 시대를 맞아 반도체 등 인프라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을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AI 국민 배당금 도입을 논의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국내 정치나 복지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기술 시대의 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화두를 던진 셈이죠. 제가 진짜 의아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건 그냥 국내 사회정책에 대한 아이디어잖아요. 국회에서 무슨 법안이 발의된 것도 아니고 정부의 공식 브리핑도 아니고 개인 SNS에 올린 생각일 뿐인데 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이 글에 거의 발작에 가까운 반응을 보인 건가요? 금융정보의 어떤 번역과 전파 메커니즘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여의도와 월스트리트를 연결하는 그 혈관인 블룸버그 터미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전 세계 금융인들이 다 보는 그거요? 맞습니다.
청와대 핵심 인사의 SNS 글은 올라오는 즉시 블룸버그의 알고리즘과 에디터들에 의해 분석되어서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의 모니터에 뿌려집니다. 이때 초과 이윤 환원이라는 단어가 펀드 매니저들의 언어로는 정확히 횡재세, 윈드폴 텍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전달되었습니다. 아, 횡재세요. 과거에 그 유럽에서 러시아 전쟁 특수로 돈을 쓸어 담았던 에너지 기업들에게 정부가 너희가 노력해서 번 게 아니라 외부 요인으로 횡재를 했으니 세금으로 토해내라 라며 부과했던 그 징벌적 세금 말이죠. 네, 바로 그겁니다. 글로벌 자본 입장에서는 AI 국민배당금이라는 따뜻한 이름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가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의 금고를 열어 그 이익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다. 이런 강력하고 아주 적대적인 시그널로 읽힌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두 번째 의문이 생기거든요. 왜 하필 반도체인가요? 당시 실적 발표를 보면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8배나 급증했잖아요. 상식적으로 실적이 48배나 좋아졌다면 주식을 더 사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엄청난 호재죠. 하지만 횡재세라는 프레임이 딱 씌워지는 순간 그 경이로운 실적은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 돌변합니다. 약점이요? 돈을 잘 벌었는데 왜요? 실적이 48배나 폭발적으로 좋다는 것은 정부가 초과 이윤이라고 규정하고 빼앗아갈 그 파이의 크기가 그만큼 거대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 진짜 그러네요. 외국인 투자자들 눈에는 가장 수익률이 좋은 황금 거위가 하루아침에 정부의 세금 사냥감 일신위로 전락한 셈이죠. 와,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이 기업이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오히려 리스크가 터졌다. 당장 팔아치워라. 이런 매도 알고리즘이 막 작동했겠군요.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한국 시장이 정책 리스크에 민감하다 한들 고위직이라고 해도 개인 SNS 글 하나를 막 국가 정책의 즉각적인 시행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너무 과잉 반응 아닌가요? 약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단면이 보는 것 같아 되게 씁쓸하네요. 글로벌 자금은 진위를 천천히 파악하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특히 앞서 우리가 짚었던 것처럼 이미 금리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불안감이 엄청 팽배한 상태에서 젠가탑이 흔들리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들에게는 당장 물량을 던지고 도망칠 명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 SNS 글은 도망치는 자본의 등에 날개를 달아준 아주 완벽한 명분이 된 겁니다. 방화세가 당겨진 직후의 경과는 정말 처참한 숫자가 증명하죠. 외국인은 그날 당일에만 5조 1,396억 원어치의 주식을 막 미친 듯이 내던졌습니다. 역대 3위에 해당하는 물량이죠. 코스피 지수는 장중 최고가 대비 단숨에 577.96포인트, 약 5.12%가 허공으로 증발해버렸습니다. 뒤늦게 청와대에서 정책실장 개인의 의견일 뿐이고 정부 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이렇게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산불이 크게 났는데 담배꽁초를 던진 사람이 태울 의도는 없었고 그냥 불을 내자는 제안을 해본 것뿐이다 라고 해명한다고 해서 타오르는 불길이 꺼지지는 않죠. 이미 시장이라는 아주 마른 장작은 걷잡을 수 없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수의 낙폭에 대해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보고 싶은데요. 아무리 큰 악재가 터졌고 외국인이 던졌다고 해도 시장 전체를 대변하는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5% 넘게 빠진다는 건 대단히 기형적인 상황 아닙니까? 특정 종목이 아니라 시장 전체가 이렇게 무력하게 무너진 구조적인 이유가 뭔가요? 코스피가 가진 고질적인 구조적 취약점을 정확히 찌르셨군요.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 구조를 보면 그 해답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현재 코스피 전체의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 두 개의 반도체 종목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에 달합니다. 와, 4분의 1이네요. 제가 방금 젠가탑 비유를 썼는데 이건 마치 거대한 빌딩을 짓는데 수백 개의 기둥이 있는 게 아니라 단 두 개의 거대한 메인 기둥이 건물 전체 하중의 25%를 지탱하고 있는 그런 설계와 똑같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청와대 정책실장의 게시글은 다른 곳도 아닌 그 두 개의 메인 기둥, 반도체의 심장부에 횡재세라는 팍탄을 직격으로 꽂아버린 겁니다. 아, 기둥이 박살이 난 거군요. 네, 기둥이 산산조각나며 주저앉으니 그 기둥에 기대어 있던 옥상부터 지하실까지 코스피라는 건물 전체가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져 내린 구조적 참사였습니다. 다른 산업의 기업들이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지수 폭락을 막을 도리가 없었죠.
정말 아찔한 구조네요. 그런데 그 건물이 붕괴하는 자욱한 먼지 속에서 아주 놀랍고 약간 기이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살려달라고 미친 듯이 물량을 던지면서 빠져나갈 때 그걸 맨몸으로 다 받아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죠. 당일에만 무려 6조 4,416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맞아요. 청취자님이 만약 그날 아침에 HTS를 딱 켜고 코스피가 막 마이너스 5%씩 찍히는 걸 보고 계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강력한 매수 충동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죠. 어제까지 8천을 넘보던 우량주들이 하루아침에 5%나 박앤세일 중이다. 이건 죽주팔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폭락장에서 6조 원 넘게 주식을 주워 담은 이 개인 투자자들의 행동. 우리는 이걸 공포를 이겨낸 위대한 역발상 투자라고 평가해야 할까요? 아니면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은 뇌동매매라고 봐야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과거의 유사한 데이터들이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정 발언이나 이벤트 직후에 시장이 붕괴했던 사례는 사실 아주 많았습니다. 어떤 게 있었죠? 2018년과 2019년에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벽마다 날리던 트위터 폭탄에 전 세계 증시가 엄청 출렁했죠. 또 2025년 4월에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 발표로 S&P 500 시장에서 이틀 만에 5조 달러가 증발하기도 했습니다. 와, 5조 달러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6년 3월에는 이란의 최후 통첩으로 코스피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었고요. 생각해보니까 모두 누군가의 말이나 갑작스러운 선언 같은 게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은 사건들이네요. 네, 하지만 이 모든 폭락 사례에는 숨겨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방화세가 된 그 말 자체가 엄청난 파괴력을 가졌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방화세가 당겨지기 전에 시장 내부에 이미 거시경제적 불안과 과열이라는 불쏘시개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대폭발로 이어진 겁니다. 아, 배경이 더 중요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2025년 관세 폭락 때도 시장은 이미 기업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로 팽팽했고요. 3월 이란 사태 때도 유가 상승 압력이 수주째 계속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아, 단순히 SNS 글이 문제가 아니라 앞서 저희가 분석했던 그 5가지 요인들, 즉 외국인의 거대한 이탈이나 국채금리 4% 돌파 같은 근본적인 젠가 블록들이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따라서 당일 6조 원을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이 승리할지 실패할지는 시장의 진짜 구조를 읽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구조를 읽었다면요. 만약 SNS 글 하나가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본연의 능력, 즉 펀더멘털 자체를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을 꿰뚫어 보았다면 이 매수는 아주 훌륭한 역발상 투자가 될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지금 글로벌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외국인이 왜 도망가고 있는지 같은 거시경제의 흐름은 전혀 모르는 채 그저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으니까 싸다, 이런 심리적 착시 현상만으로 들어간 거라면요. 그것은 가장 위험한 도박을 한 셈입니다. 구조적인 붕괴를 보지 못하고 그냥 표면적인 가격표만 보고 떨어지는 칼날을 꽉 쥔 것과 같습니다. 거대한 어젠다는 폭락 사태 이후에 주식시장을 넘어서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첨예한 이념 논쟁으로 확 불붙었잖아요. 네, 주가 5% 폭락이라는 경제적 타격을 완전히 넘어서 우리 사회가 다가오는 새로운 기술 시대의 거대한 불을 어떻게 정의하고 또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충돌이 수면 위로 완전히 드러난 사건이었죠. 이 논쟁의 양측 논리가 지금 얼마나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객관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도 이게 단순히 주식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니까요. 먼저 이 초과이온 환원 아이디어를 적극 찬성하고 옹호하는 여권 및 일부 여론의 논리는 무엇인가요? 그들의 핵심 주장은 현재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누리는 이 막대한 호황이 오롯이 기업 단독의 성과가 아니라는 데서 출발합니다. 아, 기업 혼자 잘해서 돈 번 게 아니다. 네, 1980년대 초반에 한국 반도체 산업의 태동기부터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인프라 지원이 있었고 막대한 법인세 감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기업을 키워야 한다는 국민적인 지지와 희생이 뒷받침되었기에 글로벌 1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이른바 국민기업 논리입니다. 댐이나 고속도로처럼 국가가 깔아준 레일 위에서 신나게 달렸으니 종착지에서 얻은 이익도 일정 부분은 사회와 좀 나눠야 한다는 시각이군요. 특히나 지금 AI 시대가 되면서 제기되는 사회적 위기감도 한 몫을 꾀하고 있죠.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화이트 칼라를 포함한 전통적인 일자리들은 대거 소멸의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당을 그대로 방치하면 사회 시스템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죠. 따라서 이 초과 이윤을 거두어서
청년들의 창업 자금을 지원하거나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사회 안전망으로 재분배해야만 다가올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강력한 주장입니다. 시대적 전환기에 국가가 복지와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재구축해야 하는지를 묻는 되게 무겁고 타당성 있는 접근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반대하고 강도 높게 비판하는 야권 및 여론의 논리는 또 어떻게 맞서고 있나요? 비판 측의 가장 큰 줄기는 바로 헌법적 가치인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라는 점입니다. 사유재산권이요? 기업이 합법적인 경영활동과 혁신을 통해서 정당하게 창출한 이유는 명백히 주주의 사유재산이라는 겁니다. 국가가 그 기준도 되게 모호한 초과 이윤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강제로 징수하겠다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을 완전히 흔드는 공산주의적,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 룰을 정부가 임의로 깨서는 절대 안 된다는 지적이군요. 게다가 이 반도체 산업이 가진 아주 독특하고 잔인한 특성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반도체는 극심한 사이클을 타는 산업입니다. 호황일 때는 수십조를 벌지만 불황이 딱 오면 조단위 엄청난 적자를 떠안아야 하거든요. 네, 적단할 때는 정말 무섭게 나잖아요. 그래서 비판 측은 묻습니다. 호황일 때 초과 이윤이라며 세금으로 다 뺏어간다면 나중에 불황이 찾아와서 기업이 생존의 위기에 처할 때 그 막대한 적자와 리스크는 국가나 국민이 함께 감당하고 보전해 줄 것인가? 권리만 챙기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아주 날선 비판이죠. 수익은 나누자고 하면서 손실은 나 몰라라 하냐 이 말이군요. 네, 게다가 지금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거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막대한 이익은 국가에 빼앗길 돈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생존을 위해서 R&D와 기술 혁신에 전액 재투자되어야 할 기업의 소중한 피와 땀이라는 주장입니다. 와, 양측의 주장을 다 들어보니까 진짜 가슴이 통 막힙니다. 이건 저희가 어느 한쪽이 틀렸다고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들으면서 양쪽 다 일리가 있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다가오는 거대한 기술 혁명의 파도 앞에서 자본주의의 어떤 혁신 동력을 유지하면서도 사회 공동체의 붕괴를 막아야 하는 진짜 아주 근본적인 철학의 충돌입니다. 네, 기술의 발전 속도가 우리 사회의 합의 속도와 법과 제도의 진화를 아득히 추월하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보여준 아주 상징적인 논쟁이었습니다. 자, 이제 폭풍 같았던 하루의 결과표를 열어보고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결국 5월 12일 코스피는 장중에 그 엄청난 낙폭을 외국인들의 던지는 물량을 개인들이 막 필사적으로 받아내면서 일부 회복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2.29% 하락한 7,643.15로 마감했습니다. 사실 주식시장도 문제였지만 더 뼈아픈 타격은 환율시장에서 나타났습니다. 환율이요? 네,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아치우고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막 빠져나가다 보니까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9.9원까지 치솟으며 1,500원 선의 심리적 저지선을 크게 위협했습니다. 환율이 올랐다는 건 당장 수입 물가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잖아요. 수입 과일 가격이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고요. 네, 생활물가가 바로 타격을 받죠. 즉, 이 방송을 들으면서 나는 주식 투자 안 하니까 상관없어 하시는 청취자님의 지갑 사정에도 여러분의 실질 자산 가치에도 아주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거대한 금융 시스템의 연결망 안에 살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시장의 향방을 가를 단기 관전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현재 기업들의 펀더멘털 자체는 꽤 견고합니다. 지금 주목하셔야 할 것은 시장을 억누르는 그 두 가지 불쏘시개들 언제 제고되느냐입니다. 어떤 지표를 봐야 할까요? 며칠 뒤에 발표될 미국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결과에 따라서 4%를 넘은 그 금리의 방향성이 어떻게 결정될지 봐야 하고요. 그리고 13일부터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관세 압박과 지정학적 긴장이 어떻게 좀 풀릴지 이 두 가지 매크로 지표를 정말 유심히 지켜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긴 분석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교훈을 꼽으라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떤 뉴스가 터지고 시장이 무너질 때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자극적인 방아쇠에만 시선을 뺏기지 마십시오. 진짜 무서운 건 방아쇠가 아니라 평소 내 포트폴리오 주변에 조용히 쌓이고 있던 매크로 경제의 불쏘시개들입니다. 이 구조를 읽어내는 분들만이 진짜 공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오늘 다룬 자료들을 쭉 되짚어보면서 청취자님이 일상 속에서 곰곰이 한번 씹어볼 만한 아주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좋습니다. 어떤 건가요?
오늘 저희는 AI 국민배당금을 둘러싼 치열한 정치적 공방을 아주 중립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 AI 기술이 지금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속도로 진화해서 전통적인 일자리를 싹 쓸어버리고 국가 재정의 근간인 근로소득세 세수를 완전히 메말라버리게 한다면 어떨까요?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세금을 낼 사람도 통째로 사라지는 거네요. 진짜 상상만 해도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되게 섬뜩한 전환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AI 국민배당금이나 로봇세 같은 개념들이 누군가에겐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또 누군가에겐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반기업 정책으로 여겨지면서 엄청난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죠. 네, 오늘 저희가 다룬 것처럼요. 하지만 어쩌면 불과 10년 뒤에는 이것들이 자본주의 시스템 그 자체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념을 초월해서 어쩔 수 없이 채택해야만 하는 글로벌 생존 필수템이 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기술의 압도적인 발전은 때론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이념과 경제학 교과서의 룰을 완전히 찢어버리고 다시 쓰게 만드니까요. 와, 룰이 완전히 다시 쓰여질 수 있다. 네, 오늘 저희가 진단한 코스피 577포인트의 추락은 단순히 차트 위에 새겨진 파란색 음봉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시장의 탐욕과 거시경제의 압력, 그리고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의 거대한 철학적 빈곤이 맞물려서 빚어낸 거대한 진동이었습니다. 청취자님의 자산이 타고 있는 젠가탑은 지금 얼마나 견고하게 세워져 있나요? 오늘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통찰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